주말 아침, 이른 아침인데 많이 오셨네요. 아마 그 토지 수용 되고 나서 계속 마음 졸이셨을 텐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지를 못했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 법인이 자문을 하면서 와서 더 충분히 설명드렸을 텐데 다행히 최근에 와서 조금 방역 체계가 좀 완화되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많이 주말 아침에 오신 거는 한편으로는 토지 수용에 대한 기대도 있으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토지 보상의 기본적인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그나마 보상에서 최대한 재산권을 덜 잃고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나 우리 법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예, 지금 멀리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동 대표 처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전데 저는 현재 세종대에서 헌법과 행정법 강의하는 겸임교수로 있고요. 오른쪽에 구혜동 대표님은 서울대 법대 조세법 박사학위 보유자신데 시립대 로스쿨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모로 박스된 거 있죠. 이게 이제 전문 분야 등록증서인데 변호사협회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일단 사건 수를 얼만큼 많이 했는지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 분야 등록증서인데 저는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하고 구해동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무실에 변호사 한 분이 더 있어서 저희들은 3명이 여기 전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의 처리수, 그 다음에 판례, 변경 등등 논문 이런 거 다 심사해서 엄격하게 이 등록증서가 없으면 전문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저희 법인은 변호사 3명 그리고 법무법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법인이 토지 수용 및 보상 쪽으로 해온 게 15년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고요.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 노펌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수용 쪽 전문 노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는 변호사 9명 그리고 소속 감정평가사 1명 그리고 5개의 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한 팀은 한 4명 내지 5명 정도 운영되고 큰 팀은 한 7, 8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4팀이 있고요. 오늘 또 여기 이정우 팀장이 밖에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 또 분석팀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평가서를 분석해서 쟁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특수팀입니다. 자, 저희 법인이 최근에 광주 지역 근처에서 대책위를 자문했던 이력을 보면요. 여기서 가장 오래된 거는 빅그린 산단이죠. 저 한평입니다. 여기 예전에 내가 가보고 놀랐는데 문전옥답 바로 집 앞에 있는 논이 공시지가가 해배당 9,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감정평가할 때 기타 요인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시가를 맞추기 위해서 몇 배를 곱해주느냐 했는데 보통 서울에서는 한 1.4배, 1.9배 이러거든요. 그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빅그린 산단 제가 15년 동안 처음 봤어요. 기타 요인이 9였습니다. 9배로. 그래봤자 사실은 시세는 훨씬 못 미치죠. 아주 이례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있는 나노산단이 있잖아요. 제가 벌써 이제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한 5, 6년, 7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나노산단에 제가 감정평가로 참 많이 와서 이 지역은 오면 항상 익숙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운 2지구라고 여기는 이미 이제 소송 단계도 거의 끝나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들이 전체 증액률이 평균 약 한 25% 이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산정지구는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천단 3지구가 11월경에 보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주민대책위원회 자문을 해오면서 그동안의 대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왜 제가 하느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전쟁을 하는 양 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휘부가 어떤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왔고 이 사람들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부는 공동위원장 김병구, 김상용 공동위원장과
최갑주 부위원장, 오늘 여기 장소 제공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준호 사무국장이 있는데, 여기가 설립된 게 작년 6월 27일입니다. 요 설립된 거는 직후에 7월 7일에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에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즉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에 들어올 수 있는 공고가 났습니다. 바로 이걸 앞두고 바로 설립을 되었고요. 그리고 불과 한 3개월 뒤에 시행사로부터 공식 협의 대상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서 향후에 감정평가에 대비를 했고요. 그리고 11월에 주민적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서를 시행사에 정식으로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대책위가 저희들이 1년에 뭐 100군데도 넘는 대책위를 자문을 하고 지방 전국적으로 좀 다 하는데, 지역에 있는 대책위 치고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에요.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1월 4일부터 8일까지 광주 광역시청에 대해서 장애 투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허가권을 광주시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시행자의 실질적인 주인이죠. 사업 시행자가 광주도시공사니까 바로 이 광주시가 바로 타겟팅을 했습니다. 이때 주된 이슈는 전남 3지구 총사업비를 공개하라, 실거래가로 토지 보상하라, 이런 것들을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일주일 뒤에 또다시 12일, 19일, 20일, 25일 이 4일 동안 또 장외투쟁을 또 벌였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역시 또 장외투쟁을 시작했고요. 이제 이런 투쟁을 통해서 그 성과를 얻은 게 뭐냐면은 광주도시공사가 야, 이거 계속 시청하면서 시위되고 이러니까 이 민원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와 소위 말하는 끝장 토론을 이제 응하게 됩니다. 마치 협상장에 불려 나온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투쟁의 강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결국 광주도시공사가 이때 핵심은 뭐냐면 이주대책 기준일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주택을 최근에 이사 오신 분이 이 기준점이 달라지면, 기준점이 앞으로 가면은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안 돼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면은 뭐 땅을 만약 받게 되면은 최소한 프리미엄이 억대를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우리 저작권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큰 요소인데, 그래서 이주대책 기준일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이 올해 4월 8일에 주민대책위원회와 그전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인 자문했지만 공식적으로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조언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 이주대책 기준일을 2020년 6월 25일로 하는 투쟁을 해서 결국 쟁취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주대책 기준일은 원래 최초 사업의 공람 공고를 많이 기준을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사업 인정 고시일로 변경되는데요. 말하자면 기준일을 뒤로 훅 넘겨가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게 만든 건데, 제가 15년 동안 이 수용 보상 자문해 오면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변경시킨 사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아마 LH 같으면은 시도 한번 했을 거고요. 그나마 지방도시공사에서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투쟁의 강도가 셌기 때문에 이 큰 성과를 낸 것이죠. 그리고 5월 28일에는 대책위원회와 오늘 여기 나온 세무법인 다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세무법인 다솔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면 누구나 아는 아주 저명한 법인입니다. 저희들과 토지 수요에 관해서 전략적인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려 43일 동안 광주 도시공사를 이제는 타겟팅해서 여기에서 철야 농성을 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한여름 더운 날에 원래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가운데 무려 43일 동안에 이 철야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 광주도시공사에 거기 본부장급이 나온 자리에 제가 가서 직접 협의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협상장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대부분은. 특히 도시공사나 이런 공기업들은 훨씬 더 권위적입니다. 웬만하면 자기들 사무실로 오라 그러고, 주민대책위가 힘이 약하면은 커피 한 잔 안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사무실로 와라, 그러면 컨테이너 사무실로 본부장급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대책위가 상당히 강력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책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매주 우리 팀장을 통해서 보고도 듣고 직접 와서 살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지역에 아마 경쟁 대책위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비대위라고. 아마 여기에서 사무국장 하시던 분이 공식적으로 제명이 돼서 아마 그쪽가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아마 이런저런 공문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죠? 주민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힘을 다 합쳐도 모자라는 판국에 서로 싸우면 이걸 적전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중국하고 공산당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중국 땅을 막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때 공산당은 일본하고 싸우자고 하고 국민당은 공산당을 상대로 싸우자고 했는데 결국 대국민적 명분이 밀리면서 그 공산당한테 다시 권력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국민당이 오히려 명분에서 밀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 도시공사인 시행자와 싸울 때지 주민 간에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급적이면 합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서로 감정적으로 안 되고 힘들다라면은 일단은 우리 할 일 묵묵하게 하면서 그쪽에 결국 주민들이 힘을 제대로 모아주면은 중요한 거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만큼 행동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얼만큼 취하는가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주민대책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일들을 다 해왔고 투쟁의 이력도 아까 보였지만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비대위라는 게 써갖고 이런저런 말로 현황하더라도요. 실제로 성과가 없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목소리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싸우지들 마시고 최대한 힘을 합치거나 아니면은 힘을 못 합치더라도 각자 행동을 하되 서로 간에 이 공격하는 일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이 지역의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이고요. 위치는 광주와 정선군 일원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9만 4천 평 정도 되고 개발은 공영개발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고요. 이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이 이득이 남으면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통해서 시에 다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되는 것이죠. 최근에 아마 그 비대위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이익환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익환수라는 거는 토지 수용으로 따르는 토지대에서 나오는 이익, 그 다음에 토지를 분양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번에 대장동 사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이익인데 그 부분이 직접 주민들한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일단은 공적인 전체 저수지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익 환수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사업지 주민들한테 환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익 환수란 말을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돈은 일단은 그냥 광주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일반적 세금 걷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을 어느 데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전략의 핵심인데 전쟁을 하면은 내가 땅을 얼마나 먹을 것인지 그 다음에 전리품을 얼마큼 할 것인지 실질적인 데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온갖 그 말로만 그리고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말에는 그렇게 현혹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진행되어 사업 진행 절차를 보겠습니다. 아까 특구 지정이 이게 2011년 1월 24일에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이때 특구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특구를 이 장성군과 광주시 일원의 이 광주 북부지방에 있어갖고 엄청난 면적으로 미리 설정해 놓고 이걸 지금 나노 산단, 첨단 산단 이렇게 계속 쪼개서 지금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첨단 3지구에 관해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거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게 2019년 12월 19일입니다. 약 한 2년 가까이 돼가죠. 그리고 이제 환경평가서 초안공람이 작년 7월에 있었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작년 12월 31일에 있었습니다. 2020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크게 세 가지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가 지구 지정, 두 번째가 사업 계획 승인, 세 번째가 실시 계획 승인인데 지구 지정은 테두리를 끊는 거예요.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사업하겠다. 아주 그냥 초기 단계고. 사업 계획 승인은 여기서 사업을 하면 내가 상가는 어느 정도 블럭으로 하고 집은 어느 정도 짓고 이 정도 계획이 나옵니다. 실시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돼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근거법이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인데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를 토지를 수용할 때는요. 실시 계획 인가가 있었을 때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실시계획 인가일이 바로 이제 작년 12월 31일인데 실시계획이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수립된 거를 승인받는다 그랬죠. 이 승인 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사업 인정 고시로 이제 된다. 내가 사업 시행자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소라는 걸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국토부가 그것을 사업에도 좋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죠. 그래서 사업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인정을 정부의 관보라는 책자에다가 올리면은 이게 고시가 됩니다. 이 고시의 의미는 관보에 올리면 여러분들 보시나요? 안 보시죠? 그래도 국민들이 다 본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됐다는 의미를 지니죠. 그러니까 사업 인정 고시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이 첨단 3지구 산업이 됐다는 것을 고시하는 전 국민한테 알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준일이 다 이걸로 잡힙니다. 토지 수용 보상할 때 기준 금액도 이걸 토대로 하고요. 날 세금 낼 때도 이 기준일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라는 것은 이제 토지 수용에 따르는 보상금을 주겠다라는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가 바로 원래 5월 7일에 있었고요. 이 공고일로부터 보통 4 내지 6개월 후면은 보상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6개월 후인 다음 달 11월경에 보상 통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보상 통지가 되고 나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불복 절차로서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 등등을 진행하는데 수용 재결은 내년 상반기, 이의 재결은 내년 하반기, 행정소송은 2023년 내후년 그때 예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있었고 아주 능력 있게 그리고 왕성하고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시는 것만 봐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이 이제 섰어요. 말하자면 전쟁을 할 때 지휘부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지휘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토지 수용 보상 있잖아요. 이거를 이후에 보상 통지되면은 법적인 불복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보상 금액 현금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이후에 증액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재산권이 잘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15년 전, 17년 전에 처음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법적인 불복 절차만 열심히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올려도 뭔가 반토막 난 것 같고 뭔가 우롱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토지 수용은 모든 절차의 주도권을 사업 시행자가 다 가져갑니다. 주민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럼 제도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 토지 수용법의 최초의 모태가 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 때 수립됩니다. 그때는 개발 독재 시대라 그래서 모든 걸 국가 중심으로 다 설계할 때였잖아요. 그죠? 새마을도로 닦을 때 여기 어르신들 보면은 제대로 보상도 안 해줬잖아요. 그 모법이 현재 토지 수용법이 89년 1월 24일에 시행령 발효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70년대 법이 그대로 와요. 여전히 사업 시행자 위주입니다. 그 뒤로 수많은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주민을 위한 개정은 딱 한 개 조항입니다. 주민 추천 감정 평가서를 인정해 준 것. 그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사업 시행자를 위한 개정은 수십 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과연 70년대 중반 개발 독재 시대 때 사업 시행자 위주로 됐다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4, 50년을 오면서도 더 시행자 위주로 됐으니까 말하자면 수용의 이 제도 자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무기가 대등하지 않고 이게 같은 체급이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는 모든 절차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주민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가 그때 고민에 빠졌죠. 이거는 한 명 한 명 개별 소유자가 대응했으면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재산권을 국가기관 누구라도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누구라도 지켜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일개 변호사인 제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조직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좀 이력도 그랬고요. 힘을 모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수도권력으로 해서 대책위를 만드시라고. 이거는 헌법 결사의 자유에 근거해서 공식 대책위를 만들고 협상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보상의 체계는 크게는 돈으로 주는 직접 보상이 있고 이주 대책이나 생활 대책 간접 보상이 있습니다. 땅으로 주는 거. 이 두 가지 요소에서 다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받기 위한 거는 뭐냐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협상력이 있어야 돼요. 협상력이 있으면은 직접 보상금도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간접 보상의 조건도 좋아지죠.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오히려 뭐 사업 시행자 말 잘 듣고 잘 보이면 예뻐서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15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리는 것처럼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순종적이면은 철저하게 짓밟히는 게 수용 보상의 현실이고요. 여기에서 그만큼 강력한 조직하고 협상력이 있으면 잘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협상력이 있으면은 우리를 바로 인정해주고 마음이 좋아서 잘해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사업 시행자는 돈과 조직과 엄청난 경험을 가진 아주 강력한 조직이에요.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저기는 최첨단 미군이에요. 여기는 어떨까요? 호미든 농민군이죠. 아직까지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쪽도 딱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센 사람하고 전쟁할 때는요,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이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을 타격해야 됩니다. 저는 뭐 특정 종교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의 전법이 그거예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2m의 거구에 워낙 무력이 있어서 아무도 대응을 못했죠. 16세 소년 다윗이 몸도 호로호리합니다. 돌팔매를 가지고 던졌잖아요. 상대방 약점은 뭐였죠? 몸이 크다 보니까 날아오는 걸 보면서 빨리 못 피합니다. 그죠? 그거가 똑같은 이치예요. 사업 시행자의 유일한 약점은 시간입니다. 모든 개발 사업은 시간이 돈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을 하면은요, 여기는 땅을 분양하는 거거든요. 도시공사가 땅을 토목공사를 합니다. 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요.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시공사는 그때를 위해서 인력하고 장비를 여기다 다 배정을 해놓죠. 근데 여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게 어그러지면은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에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 두 달 가면은 차라리 그만큼을 주민한테 미리 주고 협조를 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보상 통지를 하고 나면은 이게 PF 금융자금이에요. 자체 자금이 아닙니다. 이번 대장동도 부산저축은행에 PF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은행 이자가 세거든요. 근데 보상 통지하면 일부는 돈이 급하니까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자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주를 하지 않고 버텨서 사업이 지체되면은 아까 말했던 시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그 다음에 이자, 이렇게 자기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철저하게 주판을 두드리는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 가는 손해하고 주민들한테 차라리 좀 더 줘서 반발을 누르뜨리는 거하고 이게 나은가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력을 들어야 되는데 협상력은 우리가 흔히 협상 그러면은 착각을 합니다. TV에서 맨날 노조 협상하는 거 보면 빨간 데 들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쇼입니다. 실제 협상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파업 현장이죠. 파업 현장에서 우리 힘이 확인되면은 그쪽에 사업주가 와서 협상을 하러 오는 거죠. 이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실제 붙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누가 더 준비가 되는지 다 끝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책위는 이미 상당한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방향, 전략이 문제죠. 여기에 전략은 크게 지금 단계, 보상 통지되기 전 단계에서는 간접 보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걸 다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아까 말했던 이주대책 기준을 뒤로 물려갖고 많은 사람 구제받게 만들어준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곳인데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근거법인데 시행령 35조에 보면요. 이주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호에 주민이 직업 전환을 희망하는 이주자에 대해서 직업 전환 훈련을 실시한다는 건데 이건 좀 약하고요. 두 번째 보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의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한다. 이게 생계 대책 조합으로 수립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조합원이 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종시에 가면요. 이 조합이 수립돼서 토목 공사를 할 때 각종 이권을 다 가져갔고요. 지금은 주식회사에 전환이 돼갖고 그 지역에 있는 건물 관리를 다 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워낙 모범적으로 활동했던 대책이 하나입니다. 청주에 테크노폴리스라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강력한 주행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냈는데 불과 한 보름 전에 최종 계약 체결됐습니다. 이 조합하고 생계조합을 만들었고 그 조합이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사업 시행자하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 이렇게 해서 제 1호에 보면은
청주 지역의 공공개발사업 및 아이고 이거 글씨가 너무 가네요. 취업활성, 고용 등 취업활성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2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자물 철거나 지하수 이런 물건들을 철거하는 작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벌채 일식, 그 다음에 무연분묘 이장, 이주정착지 조성, 그 다음에 주민소득 창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권을 다 주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경로당, 마을회관, 그 다음에 마을의 역사 유래비 건립하는 거 이거 다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등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생활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십억을 아예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고 순차적으로 바로 이 법인에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운영 자금을 확보했죠. 그 운영 자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이권 사업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의 소유 수용지역에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음성군에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진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 편입지역 주민 지원,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홍성군의 주민 지원 조례, 이런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수용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듭니다.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공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특히 무가 건축물 소유하셔서 뭐 하우스나 이런 무가 건물에 거주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원래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적법한 건물이어야 되니까. 이게 불법적 건물에 대해서 원래 이주대책 대상자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정이 딱하고 억울하니까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요청을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합법화 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11월에 이제 협의감정평가금액이 통보되면은 힘을 지금부터 해서 약 한 빠르면은 6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만 힘을 바짝 몰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보상 통지될 때, 그 다음에 수용 재개를 할 때 직접 보상 금액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계대책조합을 만들고 주민 지원 조례를 이끌어내는 간접보상의 협상력이 커집니다. 그 징표는 뭐냐면 여기 오늘 이렇게 모이시는 거 많이 모이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후에 보상 통제가 되었을 때 뭐 돈이 급하신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주민대책위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방 못 뺀다. 이런 스탠스로 딱 버텨주면요. 협상력이 아주 커집니다. 사업 시행자가 오로지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 자기들이 토목공사 빨리 못 가는 것. 토목공사를 가는데 가장 지장이 되는 건 뭐냐? 주민들이 방을 안 빼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력을 키워서 이 보상금이 과연 정당 보상에 근접했는지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상 통지가 되고 나면은 이제 궁금하실 거니까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만 보상의 종류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직접 보상, 간접 보상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고요. 직접 보상에는 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영업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현금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간접 보상은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있는데 땅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보상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합니다. 표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수많은 필지 중에서 전국에 약 65만 필지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선정합니다. 지역별로 다 있어요.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과 지목별로 대표 주자를 다 선발해 놨습니다. 65만 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격을요. 지금쯤 이미 국토부가 의뢰해 갖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2022년 표준지 공시가가 공개되는 거예요. 이 공시가가 나오면 국토부가 이거를 각 시군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산정을 해요. 그러면 개별 공시가가 4, 5월경이면 통보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통제만 하면은 개별 공시가까지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큰 틀에서 금융에 관해서는 기준금리로 통제하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가로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1년에 공시가가 20%가 올라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가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 공시가 반영은 10%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 공시가가 아예 떨어지면은 여기에는 조금 더 올려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게
토지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자, 이 토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내 땅하고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여기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이 쭉 있는데요. 개별 요인은 표준지라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 모양도 있고 그거하고 내 땅하고 비교할 때 6가지 요인 비교합니다. 가로 조건, 도로가 어느 게 낫냐, 접근 조건, 교통망이 어느 게 낫느냐, 획지 조건, 땅 모양이 어느 게 낫느냐, 환경 조건, 주변 환경이 어느 게 낫느냐, 행정 조건, 행정 규제가 어느 게 심하냐, 그래서 기타 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어딘가에 비교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기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타라는 말은 중요한 거 다 빼고 나머지라는 뜻인데 토지 수용에서는 기타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전략적인 핵심 코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시가를 반영을 못하죠. 그럼 시가에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수용에 관한 조항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23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지 말고 도둑이 들어오면 막아주고 외적의 침해오면 막아주라. 이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의 의무죠. 근데 23조 3항에 가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은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헌법학자들이 한 명도 이견이 없이 시가에 의한 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시지가는 시가를 반영 못합니다. 우리나라 공시가 반영률이 약 한 70% 가량 돼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서 계속 올려왔거든요. 자, 이게 70%면 시가가 100이라면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1.6배를 곱해주면은 1.02가 나오니까 그 약 한 102%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곱해주는 수치인 1.6 이게 바로 기타 요인 수치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수용 나갈 때는요 이게 배수라 그랬어요. 2배수, 3배수. 그때는 공시지가가 3, 40%막 이랬거든요. 시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2, 3배 곱해준 거예요. 지금은 수도권에는 보통 1.4에서 1.9 사이에 움직입니다. 아까 한 평은 워낙 공시가 낮아서 9배 준 경우를 제가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요인이 중요한데 여기에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의 개별 토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가격을 매겨서 총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타 요인을 먼저 정해 놓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은 여기 공시가가 얼마다. 그럼 기타 요인을 수치를 얼마 해주면 되겠다. 이거는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팔다리를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정당히 하나하나 그걸 보고 살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꾸로 기타 요인을 먼저 정해놓고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서는 향후에 통지가 나오면요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목은 임야인데 예전에 60년대부터 내가 계속 과수원을 하거나 밭을 해놨다. 이러면 사업 시행자는 임야로 보상을 하거든요. 이걸 과수원으로 보상하면은 2배, 3배 보상금이 뜁니다. 현실 이용 상황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서 현실 상황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근데 사업 시행자는 일단 지목별로 해버리거든요. 당사자가 이해하면 그때 가서 돈 더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찾아내야 되고요. 비교 표준지도 인근에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과 지목이 같거나 유사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걸 주로 써요. 그걸 또 분석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요인들이 같다라면 가장 가까운 걸 쓰게 돼 있는데 멀어도 가격 낮은 거를 사업 시행자는 쓰거든요. 이런 걸 찾아내서 그거를 비판해 줘야 되고 등등. 그다음 개별 요인이 잘못 적용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 가격을 불복 절차에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들은 못합니다. 워낙 감정평가 기법이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니까 들어가서 다 분석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작물입니다. 지작물은 뭐냐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포함한 모든 동산 다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책에 쓰면서 이 지작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말이 용어가 많은 걸 말해주죠. 지작물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사업하는데 지장된다고 지작물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재산인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 재산이잖아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뭐죠? 이거는 사업 비용이에요. 그러다 지작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법상의 용어가 있어요. 법상의 용어는 건축물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기타 동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지작물 평가는 관찰감각법. 평가사가 한번 보면 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지작물 보상은
그렇게 많이 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다 작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가 붙으면 평가사들이 피곤해지니까 이거는 대체로 잘 주는 편입니다. 참, 그리고 여기서 그 지장물에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건축물에 대해서 뭐가 건축물도